네, 좋습니다. 오늘 나갈 부분은 문학 2. 여러분들의 교재로는 20페이지가 되겠죠. 네. 그러게요. 네, 오늘 연휴라고 일단 이 연휴라고 안 나온 친구들한테 어떻게 영상 편지라도 하나 좀 보내볼까요? 네. 이거 볼지 안 볼지 테스트 해보는 거야. 여러분들은 영상 보충하면 잘 보십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약간 장치를 심어놔야 돼. 중간중간에 갑자기 이상한 말 한 다음에 다음 주에 오면 또 내가 중간에 무슨 말 했어 하고 한번 물어봐야 이 영상 보충을 보는지 안 보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늘 생각만 해보고 실천만 해보지 못한 방법이네. 예. 어떻게 시간이 되면 중간에 이제 영상 편지라도 하나 중간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그렇지 이 영상 강의를 수강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보는 뭔가 그런 재밌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나갈 부분도 역시 소설입니다. 네, 지금 저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소설을 하고 있죠. 네, 오늘 이런 내용은 여러분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떤 대한민국 교육과정을 따라오셔서 어떤 작은 역사 상식이 있다면은 충분히 그런 내용이 나오겠지 하고 이해될 만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론 내용은 어렵지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조금 더 지문과 문제를 푸는데 한 번 더 집중하고 이론은 중요한 내용만 좀 다루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갑자기 여러분들의 한국사 상식을 테스트해서 미안한데 근대사 여러분들 어느 부분의 역사를 근대사라고 하죠? 그렇지. 조선 후기부터 조선 후기부터 우리가 보통 근대사라고 하죠. 조선 후기 여러분 역사 시간에 다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때 굉장히 사회가 막 급변하는 시기였습니다. 어떤 전통적인 우리 문화와 문물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서양 문물과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좀 혼잡한 양상을 보이던 시대가 됐었죠. 이 중선후기를 지나서 전통과 서양의 어떤 충돌하는 시기를 지나서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가 스스로 어떤 통치를 하지 못하고 일본의 좀 통치의 권한을 뺏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이어지는데 역시 역사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이때도 여러분 다양한 어떤 사람들의 행동들이 나타나죠. 다양한 어떤 대응 방식들이 나타나지. 누군가는 그렇죠. 성공하기 위해서 친일을 하기도 했고요. 누군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거부하고 굉장히 좀 혼란을 겪던 시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해방이 왔지만 어떻던가요? 바로 행복해졌습니까 우리? 그렇지. 해방 과정에서도 이제 뭔가 우리 자유주의 우리 자본주의 사회를 택할 것인가 사회주의 사회를 택할 것인가 이런 어떤 극심한 갈등을 빚었고 이 시기에도 굉장히 어떤 사상적인 격돌이 있었죠. 그리고 이 격돌은 결국에 전쟁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는 얘기일 거예요. 조선 후기부터 이렇게 전쟁까지 굉장히 어떤 혼란과 고통들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때 쓰여진 소설들도 역시 어떻겠나? 자연스럽게 이때의 혼란과 고통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런 어떤 역사적 지식 위에 이 시대에 쓰인 소설에는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더라 하는 정도가 더해지는 거니까 오늘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좀 간략하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민중의 고통이라고 제시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민중의 고통 그렇죠. 보통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어떤 변환 시점 뭔가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이 어떤 지도층들도 물론 괴롭겠지만 특히 민중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때의 소설에서는 어떻다? 민중들이 겪는 고통들이 다뤄진 소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민중들이 어떤 고통에 겪을까? 주로 경제적 문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민중들의 비참한 생활상이 사실적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했었죠. 이 비참한 생활상이 주로 경제적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당시 이때 쓰인 소설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소장농들, 농부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소설을 읽으면 이 시대에 쓰인 소설이니까 민중들의 어떤 이런 비참한 생활상이 다뤄졌겠구나. 그리고 그 원인이 되는 부조리한 사회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고발하는 소설들이 이어지겠구나 하는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이 세 작품의 예시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네,
예. 그렇죠. 이 세 작품 다 가난한 어떤 민중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게요. 한 작품만 좀 설명을 해볼까요? 짧게 들려드릴게요. 이런 소설이라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김유정의 만무방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왜 셋 중에 하나를 골랐냐면 이 유정이라는 이름이 미안해요. 이런 TMI까지 말하면 안 되는데 제 첫사랑 이름이 유정용 씨라서 갑자기 이 소설을 좀 미안해요. 이 셋 중에 그래도 가장 잘 나오기 때문에 김유정의 만무방을 고른 거야. I'm sorry. 이 만무방이라는 소설을 보면 주인공이 형제거든요. 주인공이 형이랑 동생이 있어요. 동생. 형은 일찌감치 인생을 포기하고 막 살고 있습니다. 왜 열심히 해봤자 안 될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막 도둑질도 하고 막 여기저기 그냥 길거리에서 자고 형은 포기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동생은 나름 성실하게 살고 있거든요. 성실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동생도 그 자신의 성실하게 농사 짓는데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왜냐면 동생이 소작농이었거든요. 소작농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 다른 사람 돈 대신 돈 일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소작농은 자기의 땅이 없어. 그래서 지주라는 어떤 사람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거지.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풍년을 맞이해도 거의 다 지주들한테 뺏기게 되어 있어요. 지주들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 동생이 성실하게 농사 지었지만 소작농으로서 성실하게 농사를 지었지만 굉장한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좌절을 경험하고 다음 해에는요 농사를 좀 대충 짓습니다. 슬픈 일이죠. 다음 해에는 농사를 대충 지어요. 대충 짓고 이 다음 해에도 추수할 시기가 오는데 동생이 추수를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하겠어요? 추수하면 다 뺏길 거 아니야. 어차피 지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자포자기 심정으로 추수를 안 하는 모습을 보여요. 자, 이런 상황이 제시되는데 어느 날 동생의 이 농작물을 훔치는 도둑이 나타납니다. 동생이 약간 자포자기 심정으로 추수를 안 하고 있으니까 밤에 도둑이 들어서 동생이 지은 농작물을 털어가는 사건이 발생해요. 자, 이 형 인생 번지면서 대충 살고 있었지만 또 동생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형이 내가 잠입수사를 해서 이 도둑을 잡아야겠다 하고 잠입수사. 이 동생의 논에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도둑이 나왔어요. 형이 도둑을 잡고 났는데 이 도둑의 정체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맞아요. 동생이었습니다. 왜 그럼 동생은 자기 밭을 자기가 도둑질할까? 추수해봤자 지주가 다 가져가니까 그냥 몰래 도둑질해서 자기가 농사 지은 걸 자기가 도둑질해서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예. 그래서 형이 처음에는 이제 도둑인 줄 알고 막 때리다가 뭐야 너가 왜 네 돈을 훔치고 있어? 어차피 열심히 해봤자 가져가잖아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형은 이제 인생 번진 사람이잖아. 그래서 형이 제안을 하나요. 야 저기 어디 가면은 소 한 마리가 있는데 우리 그 소 한 마리 훔쳐서 다시 시작하자. 동생은요. 난 그렇게까지 못하겠어. 그래서 형이 이 병신 하면서 막 패는 걸로 이제 소설이 끝이 나요. 진짜예요. 제가 약간 이상하게 말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끝이 나요. 자, 그래서 요 어떤 간단한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래 그 당시 농부, 그 당시 민중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었겠구나 하는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런 내용의 소설들이 이때 다뤄지는 소설의 어떤 주요 내용이다 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은 그렇지 이런 극심한 어떤 변동의 시대 때 상처받고 좌절하는 어떤 민중들의 모습을 다룬 소설들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 있다. 한 번쯤 여러분 밑에 있는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에서는 여러분 좀 2번이 중요할 거예요. 일단은 제목을 한번 보죠. 개인의 몰락과 영달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영달은 밑에 용어 설명 있습니다. 영달은 어때? 지위가 오히려 상승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든 시기고 어려운 시기인데 또 어때요? 그 시기를 잘 이용해서 오히려 영달, 지위가 상승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런 어떤 어려운 시대 때 지위가 상승한다? 그 인물은 좀 긍정적 인물인가? 그렇죠.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친일 약간 이런 이미지와 어울리는 인물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번 한번 읽어보시고 2번에 좀 주목해보겠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영합하여 개인적 영달, 신분의 상승이라고 했었죠? 이런 사람들은 주로 기회주의적인 인물,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 전체적인 공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노리는 기회주의적 인물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어때? 이러한 인물들은 부정적으로 그려질 테고 소설 속에서 이러한 인물들은 당연히 비판과 풍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소설을 읽을 때 어떤 그렇지 성공한 사람이 나오면 혹시 이거 부정적으로 이 인물을 약간 비판하거나 풍자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면 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렇죠. 이 시기에 오히려 성공한 인물들은 그렇지 부정적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요거를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3번 내용도 읽어보시고 표로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지 오히려 성공하는 인물과 몰락하는 인물들 이런 인물들을 다룬 소설들이 이러한 소설들이고 이것이 어떤 서술적인 태도가 되겠죠. 이러한 서술 태도로 이 인물들을 비판하던가 불쌍하게 보던가 하는 식의 소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몰락과 영달을 그린 작품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내용으로 가죠. 가치관의 변화가 갈등이라고 제시되고 있죠. 이것도 여러분들 예상 가능한 내용이에요. 새로운 가치관이 들어와요. 새로운 가치관이 들어오면 어떻게? 전통적이고 봉건적인 가치관과 이 새롭게 나타난 서구적이고 진보적인 가치관은 갈등을 만들 수밖에 없죠. 시대가 자꾸 변하는 겁니다. 전통의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이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의 소설들이 이 시기에도 역시 많이 있다. 제시됐고요. 2번은요. 그렇지 이 갈등을 세대 간의 갈등 형식으로 표현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대라고 하면은 나, 아버지, 할아버지 이거를 보통 우리가 3대라고 말하고 있죠. 그랬을 때 그렇지 윗세대는 전통적이고 봉건적인 가치관을 가진 9세대고 어린 세대는 신세대일 텐데 서구적이고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져서 이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은 이러한 내용이 영상섭의 3대라는 소설에 담겨있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4번이 은근히 자주 나오죠. 네. 여러분들의 어떤 문학적인 어떤 상식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힘든 시기였어. 뭐 일제시대, 뭐 구한말, 그렇지 조선 후기 이런 시기였어. 이때 여러분 이때 지식인 중에서 이때 지식인 생각하면 여러분 좀 어떤 게 떠오르죠? 어때? 약간 좀 왠지 사회에 적응 못하고 무기력하고 나는 좀 지식이 있는데 이 사회를 얻지 못하니까 굉장히 좀 반성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대표적으로 어떤 윤동주 같은 사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동주형 어때? 지식인인데 그렇지 어떤 나라를 빼앗긴 그런 어떤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항상 반성하고 성찰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죠. 소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소설에서도 이 시기에 어떤 지식인들이 나오는 소설에서는 지식인들이 좀 무기력하게 그려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설의 내용들, 이 지식인이 나올 경우 무기력한 모습이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다. 그래서 여러분 1번 내용 한번 볼까요? 격변하는 사회 속에서 혼란을 경험하는 지식인의 삶 이런 사회 속에서 지식인이 혼란을 경험하는 소설들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2번 지식인들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밑에 대표적인 소설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때? 지식인이다 보니까 이런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은 가지고 있지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때? 한탄과 부끄러움 등등이 나타나는 어떤 자연스러운 지식인 인물들이 소설 속에 등장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 살펴보시면 되겠고 이 3번 소설가 구보씨의 일 이 작품이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보다는 이제 그렇지 지금 3학년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책일 텐데 바로 올해 수능 특강 27일 수능 특강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이 수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내신이 중요하니까 내신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어디였지? 잠깐만 미래 출판사의 비상이었나? 미래인가 비상인가? 미래 출판사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이 역시 실리기도 했어요. 고위교재가 하는 겁니다. 고위문학교재.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교과서에 따라서는 2학기 때 2학년 올라가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을 교과서에서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조금 중요한 작품이 되는데 마침 소설가 구보씨의 일은 저희가 문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소설가 국어시의 1위를 문제 풀면서 이 질문에 대한 설명도 간략히 좀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식인들 어떻다고요? 적응 잘 못하고 뭔가 무기력하고 부끄러움을 자꾸 느끼는 모습들이 나타난 소설이 많아요. 예, 그런 내용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이제 전쟁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전쟁도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야. 예, 전쟁 어때요? 굉장히 비극적일 수밖에 없지. 예, 그래서 전쟁을 다룬 소설들, 어떤 우리 민족의 굉장히 큰 사건이다 보니까 그 전쟁을 다룬 소설 속에서 1번 전쟁의 폭력성과 비극성이 부각되는 소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아이고 굉장히 그 전쟁의 어떤 슬픔, 폭력, 비극적인 부분들이 강조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과 3번을 나누는 기준은 실제 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는 소설인가 아니면 실제 전장 아니라 전장이죠. 3번 실제 전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투 안 하는 사람들도 피난을 가야 되니까 후방의 민간인이 경험하는 소설인가 이러한 또 구분틀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쟁 속에서 겪는 어떤 고통이 다뤄질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일반적인 피난민, 민간인들이 겪는 고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 오상원의 유해 혹시 읽어보시면 있습니까? 네, 오상원의 유해. 어떤 소리? 이거는 제가 이 수능에서도 한 번 나왔는데 잘 봐요. 주인공이 포로로 잡힙니다. 누구한테? 북한군한테. 주인공이 북한군에게 포로로 잡혀요. 예,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과거 회상이 들어가요. 과거. 이 부대원들이 죽고 주인공이 어쩌다 북한군에게 포로로 잡혔는지 그때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주인공이 과거 상황에서 하나의 본 장면이 있어요. 바로 북한군이 포로를 처형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북한군이 포로를 어떻게 처형하냐면 포로를 일단 풀어줘요. 포로를 일단 풀어줘요. 그럼 포로는요, 풀려나나 보다 하고 이제 길을 걸어가겠죠. 그럼 길을 걸어갈 때 북한군이 뒤에서 이제 총을 쏘는 겁니다. 주인공은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데 포로가 그렇게 죽는 모습을 봤어요. 자, 다시 현재로 넘어오죠. 어때요? 북한군이 주인공을 풀어주래요. 어떻게 했어요? 아, 그렇지. 나 이렇게 걷다가 뒤에서 총 맞아 죽겠구나 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걸어가서 실제로 총 맞는 장면으로 엔딩이 나오는 소설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오상원의 유해라는 소설이고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전쟁의 잔인함이 느껴지죠. 예. 그러니까 자기 이제 풀어주는 게 이제 쏴 죽일 거라는 걸 알고 있어 이 사람은. 예.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부각되는 오상원의 유해라는 소설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이제 이 소설이 나오면 문제는 항상 뭐가 출제돼? 현재 이야기를 하다가 과거 이야기 이게 회상처럼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시간적인 어떤 시점에 옮겨지는 거 이게 굉장히 문제로 자주 나오는 소설 오상원의 유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들을 쓰면 그렇죠. 아, 전쟁의 그런 잔인함을 표현한 소설들이구나. 역시 여러분들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4번도 나름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4번도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쟁의 어떤 슬픔, 전쟁의 비극적인 걸 얘기하고 싶은데 4번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서술자를 어떻게 설정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무지한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전쟁 소설뿐만이 아니라 여러 소설에서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럴 때 무지한 어린이가 서술자로 되었을 때 여러분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거의 반드시 출제되고 있어요. 그럴 거 아니야. 아니 왜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설정한 거지? 여러분 일단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른들이 총 겨누고 있으면 뭐 놀이 하나 보다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지한 어린아이가 서술자가 되면 굉장히 어떤 정보가 제한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다 못 다뤄줘. 어린아이의 시선 때문에 정보를 제한해서 다룰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왜 근데 정보가 제한됨에도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쓰는가? 바로 이 효과 때문이에요. 어떤 효과가 제시되고 있죠? 오히려 순진한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전쟁이 더
비극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읽는 사람들은 어른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술자를 어린아이로 설정하는 소설들이 꽤 있어요. 그랬을 때 반드시 서술상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쓰면은 정보가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 어린아이의 눈으로 이런 잔인한 사건을 바라봄으로써 오히려 그렇지 폭력성과 비극성이 부각되는 요소들이 있다. 이런 내용, 이런 효과들을 여러분 잘 알아두시면 비슷한 소설이 나왔을 때 서술상 특징의 문제 또 잘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제시되었고요. 전쟁의 영화 아픔과 상처들이 제시되고 있죠. 맞아요. 전쟁이 끝나도 여러분 전쟁의 상처는 계속됩니다. 이 부분에서 말하는 것은 전쟁, 그로 인한 분단, 이산, 그 이후에 이것을 이제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 내용 한번 볼까요? 그렇지, 전쟁이나 그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어떤 대립을 경험하고 살아남은 이들은 이러한 감정들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어떻습니까? 절망, 상실, 죄책, 후회, 뭐 아픔, 기다림, 전부 다 좀 부정적인 감정들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룬 전쟁 이후에 그 상처가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을 담은 소설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설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번 편에 오발탄, 이것도 역시 여러분 고2 문학교과서에 정확히는 비상출판사인가 들어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비상출판사 보시는 분들은 비상이 아니었나? 네, 아무튼 어떤 출판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2학년들 여러분들 또 2학년 때 여러분들 아마 문학 나가실 텐데 문학교과서에 오발탄이 들어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발탄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소설 안 봐요? 네, 미안해요. 소설 보기 힘들지 요즘. 네. 그러게요. 저 때는 뭔가 즐길 거리가 없으니까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 풀고 모의고사 전에 다 재미없으니까 저는 소설을 많이 풀었거든요. 모의고사 소설집은 풀고 그거 좀 재밌어 보이면은 이제 도서관 가서 그 책 빌려서 이제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읽는 소설들이 꽤 많은데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뭔가 그런 것까지 강요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 혹시 소설은 그래도 좀 재밌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지문 문제 풀다가 혹시 이거 좀 일부분만 읽었는데 재밌는데 하는 게 있으면 한 번쯤 전문을 읽어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이제 문학과 친해지고 나면은 굉장히 또 문제 푸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고상한 취미 하나를 갖게 되는 거예요. 미안해요. 쇼츠 립스를 볼 시간에 한국 현대 문학 소설을 읽을 수 있다니. 그래, 쇼츠 립스가 한 20회쯤 재밌긴 해. 사실이야. 아무튼 여러분, 그렇죠. 오발탄 같은 건 여러분 교과서에도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품들 소개되고 있었고요.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그렇지, 야 상처가 있어. 그럼 그 상처 남겨두면 되겠습니까? 어떤 시기든 치유하고 극복하는 내용의 소설이 진행될 수밖에 없죠. 전쟁으로 인한 상처도 있지만 그 상처에 대한 치유와 극복에 초점을 맞춘 소설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여러분들 있을 수 있어. 여기서 읽어본 소설. 다른 반에 물어보니까 수나미대 정도는 읽으신 분 꽤 있던데. 네, 수나미대는 읽어보셨죠? 이게 무슨 내용이었어? 아들은 이제 전쟁 나갔다가 다리가 없고 아버지는 전쟁 나갔다가 이제 팔이 없어가지고 어때? 둘이 이런 표현에서 둘이 합체해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미안해요. 합체라니 진짜 슬픔이었네. 아무튼 아들은 그렇죠. 아들은 한국 전쟁에 나갔다가 다리를 잃고 아버지는 일제 강제징용에 끌려갔다가 팔을 잃고 두 외파리와 외다리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외나무 다리를 만났을 때 그렇죠. 다리가 멀쩡한 아버지가 아들을 업어주고 아들은 팔이 멀쩡하니까 물건을 들고 하는 모습이 있죠. 전부 다 어떻습니까? 팔을 잃고 다리를 잃었다는 전쟁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지만 서로가 화합해서 그 상처를 넘어선다는 치유와 극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 나머지들도 다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이게 그래도 나름 꽤 그럴듯했는데 출제 가능성이 있었는데 여러분 다행히도 재작년이었나요? 재작년에 굉장히 중요한 시험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아마 모의고사에서 볼 일은 없을 거예요. 아무튼 여기에 있는 소설들은 여러분들 전쟁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려는 이야기들이 주로 제시되고 있다.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 진짜 간단하게 살펴봤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문제 풀 시간을 좀 더 드릴까 해요. 자, 1에서 4번으로 제시된 첫 번째 질문. 생선 질문이고, 저는 한 8분 정도의 시간을 잡고 풀면은 딱 맞을 것 같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은 2학년이니까 1분 정도는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질문 지금 한번 풀어보십시오.
3, 40초 남았으니까 예, 끝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네, 8분이 됐고요. 그러니까 뭐 아직 안 푸신 분은 푸시면서 들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또 모의고사라는 시험에서 항상 시간 맞추는 게 우리가 관건인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런 연습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일단은 지문별로 한번 시간을 계속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 작품의 경우, 특히 소설의 경우에는 한 8분 정도 안에 풀 수 있으면 충분하거든요. 제가 독서 수업을 할 때는 아마 10분, 11분을 드렸지만 문학에서는 조금씩 깎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독서 지문은 한 지문당 한 10분 정도 잡고 풀면 되고 문학 지문은 한 지문당 7, 8분 정도를 잡고 풀면 돼요. 그래서 일단 지문별로 어떤 풀어야 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익숙해 지십시오. 예, 물론 또 이제 그렇지 80분 동안 45문제를 풀어야 하는 모의고사 전체에 적용하는 건 또 다른 문제겠지만 일단은 내가 지금 시간을 잘 못 맞추신다? 일단은 한 지문을 약간 스톱워치 들고 한 번씩 풀어보세요. 이 느낌으로. 그래서 지문당 한 지문을 풀 때는 약간 이 정도 안에 들어와야 돼 하는 게 몸에 익숙해지시면 전체적인 시간 관리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 또 작은 이벤트 한번 해야죠. 예, 티 안 나게 손 들어주세요. 맞다. 좀 있으시네요. 잘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내용들 우리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정석적인 일단 풀이법으로 가보자. 정석풀이는 보기의 정보를 바탕으로 글에 접근하는 내용이죠. 그럼 한번 우리 보기의 내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930년대 우리가 이제 신나게 했었죠. 예. 방금 이론으로 한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시대가 이렇게 제시되면 그 시대 때는 뭔가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서 민중이 고통받고 기회주의자 애들도 나오고 지식인들은 좀 무기력했대. 이런 것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게 좋아요. 자, 1930년대 리얼리즘 장편 소설에는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을 신나게 했었죠. 그 속에서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인물형이 등장한답니다. 아까 우리 이론 시간에 보통 이런 인물들은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소설에서 좀 부정적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 여러분들 이 문학에서는 이런 어떤 지식을 그냥 띄워놓기 정도로 하셔야지 얘는 무조건 부정적 인물이다 이러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을 이 정도 머릿속에 살짝 띄운다는 느낌으로 그럼 얘는 되게 기회주의자이자 부정적 인물일 수 있겠네 하는 정도만 일단 생각해 두세요. 계속해서 볼게요. 이러한 유형의 인물, 그렇지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인물은 근대 문물에는 발빠르게 적응, 근대 문물에 대해서는 적응하는 모습, 전근대적, 그렇지 전근대적, 없어져야 할 어떤 악습에서는 오히려 편승하고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이중적인 모습이죠. 새로운 문물에는 적응하려고 그러고 옛날 어떤 제도에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죠. 이들은 근대 문물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한다. 어떤 점에서 근대 문물을 나는 체험해봤어요 하고 과시도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중요한 내용 나왔죠. 그렇지. 사회적 지위가 상승했지만 사회적 지위는 상승했지만 어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는 상승했어. 이러한 어떤 기회주의적 요소로 사회적 지위는 상승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 소개될 거예요. 이 소설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올 겁니다. 계속해서 보죠.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 1940년대 농촌 사회에 등장한 속물적인 가정. 여기 확실히 이 인물을 부정적으로 보는군.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죠. 네, 보기를 통해서 근대 문물에 익숙한 어떤 사람이 사회적 지위를 올리는 모습,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올렸지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담긴 소설인 걸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었습니다. 예, 보기를 통해서는 이 정도 내용을 정리하고 본문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죠. 본문입니다. 예, 중요 내용 위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항상 앞부분에 줄거리가 없는 소설이라면 처음 나오는 정보들에 굉장히 집중하셔야 됩니다.
앞부분 줄거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보를 보면서 이 소설의 어떤 내용들을 충분히 구성을 해놔야 돼요. 다행히도 이 앞부분에서는 한 인물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서술되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볼까요? 안승학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안승학이라는 사람은 원래 어땠대? 원래 이 골 읍내에서 살았었대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안승학이라는 사람은 어떻다? 오막살이에서 콩나물집으로 연명하던 처지였답니다.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던 사람이 오늘은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거죠. 과거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요. 수백석 추수를 하고 서울 사는 민판 선의 집 사음까지 얻어서 이 동리로 옮겨와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음은 여러분 용어 설명이 나와 있죠. 용어를 보시면 이거 여기서 여러분 한번 배경지식 하나 넣고 갑시다. 배경지식. 알면은 이때의 소설들이 읽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사음, 여러분 용어, 사음이라는 용어가 나름이라고 소개되고 있죠. 용어 설명을 보시면 사음을 여러분 나름이라고 용어 정의를 내리고 있을 거예요. 이 나름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름은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주, 땅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지주로부터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장농, 이 사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중간 관리인쯤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말은 지주 편이겠어요? 소장농 편이겠어요? 아무래도 지주 편이겠지. 그렇죠. 왜냐하면 지주의 어떤 중간 관리인으로서 지주가 편할 수 있도록 소장농들을 좀 다그치거나 어떤 혼내는 역할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 소장농과 이 지주 마름 사이에는 주로 대립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왜냐면 마름들이 등장하는 소설이 몇 작품 있으니까 이 정도를 여러분 어떤 배경식으로 가지고 계시면은 이후의 소설을 읽는데도 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죠. 그러면서 서술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안승하게 공부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놀랄만한 일이에요. 얘는 어때요? 화관에서 떠들어온 사람이에요. 또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어때? 아울 안에 일간지도 나오고 그의 부친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나오고 모친도 돌아가셨다는 정보가 나오고 아내와 어린 동생 하나를 데리고 이 동네로 왔다는 정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A 부분은 여러분 안승학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이 여러분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어떤 상황을 파악하기보다 안승학이 이런 사람이구나 정보가 잘 제시되어 있으니까. 자, 이제 A부분의 서술상 특징을 다른 1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번 문제.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여러분 5번이었죠. 서술대상에 대한 요약적 서술을 통해 서술대상이 여러분 안승학이었죠. 돌아보면 어때요? 그렇지. 안승학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요약적 서술로 그렇지. 개발적은 여러분 전체적이라는 말입니다. 안승학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굉장히 개괄적으로 제시되었었지.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좀 하나만 더 가볼게요. 요즘 꽤 자주 나오는 선택제예요. 요약적 서술 혹은 요약적 제시라고도 나오거든요. 요약적 서술, 요약적 제시라고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는 살짝 이제 어떤 주관적일 수 있어서 판단할 때 뭐 쉽게 판단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가 요약적이라는 거지? 조금은 어렵고 까다롭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약적 서술인 게 나오면은 이 두 가지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요약적 서술은 어때요, 여러분? 서술자가 정보를 직접 제시하는 경우에 그렇죠. 그러니까 묘사나 대사나 어떤 장면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서술자가 정보를 조금 직접 제시하는 형태로 항상 제시가 됩니다. 두 번째, 요약적 서술이니까 어떻겠어요? 요약이라면 어떻겠어? 시간적인 압축이 일어나요. 그렇죠. 실제로는 굉장히 긴 이야기지만 시간적으로 압축해서 전달되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요약적 서술 요즘 굉장히 자주 나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요약적 서술에 익숙하신 분도 있겠지만 뭐가 요약적 서술인지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두 가지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술자가 어떤 인물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데다가 굉장히 그렇지 긴 내용을 시간적으로 압축해서 제시하는 부분이 요약적 서술이 되겠구나.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안승하게 뭔가 어렸을 때는 어땠고 뭔가 과거에는 어땠고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고 가족이 몇 있네 어떤 이런 정보들을 그렇죠 굉장히 긴 일을 압축해서 그리고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했을 때 요약적 서술 요즘 자주 나오는 선지예요.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요약적 서술을 여러분 그렇지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1번 문제 한번 해결해 봤고요. 계속해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예. 이제 B 2번 문제를 풀기에 여러분 B번 B 서술 부분으로 가볼게요. 봅시다. B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 뭐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까? 예를 들어서 뭐 경부선이라던가 전봇대라던가 목판차 차량을 말하거든요. 목판차라던가 그리고 실제 B 부분에 여러분 우편소라는 어떤 것들이 제시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내모친 것의 어떤 공통점들은 전부 다 서구 문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소설을 읽어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안승학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서구 문물을 남들보다 조금 일찍 접하고 조금 익숙한 사람이에요. 보기에서도 이 내용이 제시되었었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봅시다. 잘 봐요. 그의 자만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그럼 자만이 그렇지 이런 것들 서구 문물을 잘하는 것도 그의 자만이 되고 그렇지 경기도 출생이라는 것도 그의 자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자만은 이런 서구 문물에 익숙하다라는 점이에요. 계속해서 볼게요. 그래 우편소 나왔잖아. 여기서 이 우편소를 가지고 안승학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자, 봐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 네, 우체통에 이렇게 뭘 넣으면은 이것이 나중에 몇 번지 집으로 올 거야 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죠. 그래서 어때? 안승학은 우편소, 우체국이 익숙하니까 이 시스템을 알고 있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 페이지 넘어가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엽서가 이렇게 다시 엽서가 그 주소로 실제로 가니까 참 좋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되겠지. 네, 비서술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좋았소이라는 말은 굉장히 신비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부분의 장면은 뭡니까? 우체국 시스템에 익숙한 서구 문물에 익숙한 안승학이 어때요? 이런 것들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뽐내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승학이 서구 문물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B번의 문제를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겠죠. B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죠 여러분. 2번 선지 새로운 문물이 실생활에 쓰이는 현장을 소개함으로써 여기까지 뭐 그럴 수 있다고 쳐. 새로운 문물 몇 개 나왔으니까. 근데 어때요?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변해야 함. 이건 뭐야 여러분? 여러분 새로운 문물을 익히셔야 됩니다. 변해야 합니다. 어떤 당위성을 나타내잖아요. 이건 거의 약간 여러분 계몽주의 같은 느낌이죠. 그렇지. 근데 이 B부분이 실제로 그런 부분이었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져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었죠. 안승학은 나는 새로운 거 알고 있고 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좀 뽐내는 장면이었지. 사람들의 생활 방식 변해야 합니다. 새로운 물건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여러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 정답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틀린 소리로 정답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3, 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 소설의 좀 뒷부분으로 우리가 이동을 해볼게요. 중략 다음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소설에서 중략이 나오면 중략이 나왔는데 중략법은 줄거리가 없다? 한다면 역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이 소설을 집중하면서 읽으면서 빨리 이 장면 구성과 상황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번 장면 구성을 해보자고요. 안승학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안승학은 뭐하고 있죠? 사랑방에서 혼자 앉아서 금태 안경을 쓴 채 문서를 좀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인동이라는 사람
그리고 김선달이라는 사람, 존첨지라는 사람, 수동의 아버지라는 사람, 희준이라는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지. 이렇게 5사람이 갑자기 달려들어. 안승학이 있는 집에 달려드는 거거든요. 자, 이에 대한 안승학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승학의 반응. 그리고 여러분, 시도 소설도 어떤 문학 작품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런 직접적인 감정이나 여러분 태도에 대한 서술은 꼭 눈여겨보세요. 네. 불안, 슬픔, 기쁨, 분노, 화 이런 식으로 감정이나 태도가 서술되는 부분은 여러분 반드시 꼭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안승학이 느끼는 감정은 뭐라고요? 불안감입니다. 이 5사람이 들어오자 느끼는 감정은 불안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이 불안감이 있지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 그는 안승학을 말하는 거죠. 안승학은 붓을 내려놓고 마당을 내려보며 여러분 무슨 일들인가? 식전 늦바람에 즉 밥을 먹기도 이전 아침에 내 집에 이렇게 찾아오면은 문간에서 주인을 찾고 들어가야지. 요 말은 여러분 예의를 좀 갖추라는 말입니다. 예, 어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 집 놀러 갈 때 친구 집 문 바로 이렇게 벌컥 여나요? 안 그렇죠. 이제 보통 초인종을 누르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의 예의 같은 거예요. 이렇게 좀 일찍 누군가 집에 찾아왔으면은 문 앞에서 주인, 주인장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소식을 알리고 들어와야지. 이 사람들 갑자기 우르르 들어와 버렸잖아. 그러니까 안승학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 좀 나한테 예의를 지키라 라는 것들을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주 위험스럽게. 자, 근데 어땠어요? 이 사람들 예의도 없이 이렇게 오면 되나? 앞에서 이렇게 날 찾고 와야지. 좀 나한테 예의를 지키시오라는 말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누구 보고 말하랍니까? 그렇지, 문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내가 기둥에 대고 말할까요? 이거 좀 어때요? 야, 아침에 왔으면 예의를 차려야지 하는 반응에 김선달. 그래, 찾아온 사람들의 반응은 살짝 안승학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물론 대놓고 직접적인 무시는 아니지만 조금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그런 내용 있지 않았나요? 어때? 이때 속물적 인물이 이 시대 때 어떤 지위 상승을 이루면 다른 사람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모습이 지금 제시된 거예요. 안승학은 아침부터 이렇게 사람 집에 찾아올 거면 예의를 찾으라고 하니까 어때요? 저런 식으로 지위 상승한 사람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안승학의 다시 반응을 볼게요. 저런 괘씸한 놈 말하는 것 좀 봐라. 그런데 행랑로는 여러분 이 문 주변에 사는 어떤 비서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문 주변에 있는 어떤 비서, 머슴 같은 애들은 어디를 갔기에? 문간에 아무도 없었지? 안승학은 속으로 분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반응들을 우리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문제와 관련된 이제 요구 조건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 5사람이 찾아온 이유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요구 조건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저희들의 요구 조건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아침에 찾아왔던 5사람이 안승학이라는 사람에게 제시하고 싶은 어떤 요구 조건이 있는 모양입니다. 물론 이 요구 조건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자, 근데 어떻습니까? 이 요구 조건 들어주시겠습니까? 요구 조건에 대한 제안에 안승학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따위 얘기를 할 작정으로 이렇게 아침부터 찾아와서 못 들어주겠다. 거절의 사회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어때? 이미 여러 번째 들어줄 수 없다고 말했었다. 어떤 지속적인 거절을 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자꾸 조르기만 하면 되겠나? 어림없지. 너희들 그냥 그러지 말고 일찍이 나락을 베는 것이 당신들에게도 유익할 것이오. 여기서 여러분 나락을 베다라는 것은 추수하다라는 걸 가르치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요구 조건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승학은 들어줄 마음이 없고 지금 이 5사람한테 뭐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야, 가서 농사일이나 빨리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아까 안승학 뭐였지? 마름이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아마 이 5사람, 요구 조건을 가지고 온 5사람은 소장농이 아닐까 추측은 할 수 있겠죠. 왜? 이런 요구 조건 얘기할 시간에 빨리 추수 농사일이나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좀 맞춰 가시면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뒤에 이제 3번과 4번 문제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죠. 3번 문제입니다. 요구 조건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시되고 있는데 정답은 여러분 3번이었죠. 3번 요구 조건의 불이행 때문에 벌어질 일을 경고하는 희준에 대해서 희준이가 이런 것들을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 없어요. 그렇죠. 요구 조건에 여러분 그러니까 뭐야 안승학 씨 저희들 요구 조건 안 들어주시면 저희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구 조건 안 들어주셨을 때 이를 경고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되게 단순한 사실확인 문제가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장면이 없기 때문에 3번 문제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4번 문제로 한번 흘러가 볼게요. 4번 문제. 정답은 여러분 4번이었죠? 여러분 4번 성질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충 읽으면 되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4번 성질 잘 읽어보면 여러분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잘 보세요. 위험스럽게 하대하면서도 호령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인물의 심리. 아 이거 나왔었죠? 왜냐면 아침에 예의 없이 이렇게 찾아왔으니까 예절을 지켜야죠. 근데 상대방이 어땠어요? 아니 사람이 없는데 무슨 예절이에요? 이런 식으로 무시했지. 거기서 안승환이 어떻게 했어요? 아 호통칠까? 호통칠까 하다가 참았잖아요. 이런 인물의 심리가 뭐냐는 거야. 계속해서 볼게.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인물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거 반대 아니에요? 내가 쫄리는 거 아니야? 그렇지. 정확한 심리는 쫄리는 거 불안이에요. 이렇게 푸셔도 되고 잘 봐. 야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사회적 지위가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예의를 지키라고 했어.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예의를 안 지켜. 나는 그거에 대해서 반감이 있어. 야, 반감이 있으면 오히려 호통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잘 보면 되게 이상한 존재예요. 예의를 지키지 않는 상대방에게 반감이 생겼으면은 오히려 호통을 쳐야 됩니다. 근데 호통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게 반감을 드러내는 인물의 모습이라니. 뭔가 연결이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 잘했습니다. 맞아요. 왜 호통을 못 쳤냐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불안이라고 그 5명이 들어왔을 때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심리가 제시되고 있었었죠. 예, 그래서 이 정답 선지는 자세히 읽어보면 뭔가 말이 안 되는 말이고 그렇지 이 인물의 심리도 글 속에서 불안이라고 확실하게 제시되어 있으므로 4번이 잘못된 소리였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파악하실 수 있으셨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4번 문제까지 왜 이렇게 지치는 거 같죠? 아, 죄송합니다. 네. 점심을 잘못 먹었나? 뭔가 이 텐션이 쉽게 올라오지 않아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 작품 봤고요. 조금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 한 작품 뛰어넘어서 8에서 10번 지금부터 좀 먼저 볼까요? 왜냐면 이게 바로 그 소설가 도시의 일일이거든요. 올해 수능 특강에도 실렸고 몇몇 교과서에도 여러분들이 볼 2학년 문학 교과서에도 실린 작품. 그래서 이걸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페이지로는 34페이지 8에서 10번 문제 3개거든요. 문제 3개니까 사실 1번 깎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좀 처음 보는 소설이니까 일단은 8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수술입니다. 현재 5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정답을 공개하지만 아직 여러분 1분 더 풀 시간이 있습니다. 주관심을 내지 말고 한번 끝까지 풀어보세요. 그렇죠. 아까보다 오히려 좀 더 쉬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서술이 막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느낌은 없었어서 이런 것도 있고. 다만 이제 뭐랄까 이 구보가 뭐 하는 짓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파악하셨으면은 오히려 또 쉬울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세 문제잖아. 이번엔 좀 많지 않을까? 맞다. 알겠어요. 좋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정석적 풀이로 보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탄한 내용으로 적절하게 아는 것을 모르는 문제고, 일단 어때요? 작품의 배경이 되는 게 1940년대, 그렇죠. 격동하는 시기, 근대화. 우리 역시 머릿속에 배경 지식 넣고 가야죠. 계속해서 봅시다. 근대화가 도시화가 진행되는 시기였어. 근데 이 시기에 있던 것들을 여러 가지 병폐, 문제점이라고 삼고 있네요. 여러 병폐, 여러 문제점이 생겨났고 황금에 대한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황금에 대한 열풍이라는 건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경제적 가치에 굉장히 몰입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불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봅시다. 이런 세태를 바라보는 주인공, 주인공은 이런 세태를 비판적으로,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병폐, 문제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는 인물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여러분들 한번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서 작품의 내용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굉장히 좀 중요한 정보가 여러분 이 소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아마 제목일 거예요. 제목을 여러분 보시면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이라고 되고 있죠. 그럼 이 구보가 지금 이 하고 다니는 일은 뭐야? 소설 쓰려고. 소설가로서의 어떤 행동을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예,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한번 머릿속에 늘 체크해 두시고요. 앞부분 내용 한번 우리 좀 파악해 봅시다. 조그만 한 개의 기법을 찾아 구보는 남대문에서 밖으로 나가보기로 한다. 구보라는 인물이 제시되었고요. 남대문이라는 어떤 공간에 있다가 그 남대문을 지금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했었죠, 여러분? 시간이나 장소적인 배경, 시공간에 대한 변화가 요즘에 문제로 굉장히 자주 물어본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처음에 구보는 남대문에 있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구나 하는 식으로 그 공간적 배경, 장소적 배경 항상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보죠. 그러나 그곳에는 불어드는 바람도 없이 양옆에 웅성거리고 앉아있는 서너 명의 지게꾼이 그 모양이 매겁다. 지게꾼들만 만났는데 그 모양이 되게 매겁다라고 하는 걸 보면 구보가 이 지게꾼들에게서는 어떤 흥미를 찾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렇죠. 구보는 거기서 고독을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쓰여있는 작품, 시, 소설 전부 다 작품에 제시되는 이런 감정이나 태도에 대한 서술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네,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때 그 눈앞에 들어온 게 바로 경성역이었던 거죠. 경성역은 어떤 장소예요? 마땅히 인생이 있을 만한 장소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에 호흡과 감정이 있을 만한 장소 같습니다. 도의 소설가, 도시라는 말이에요. 도시의 소설가라면 모름지기 어때야 된다? 도의 항구라고 되어 있는 경성역이죠. 도시의 소설가라면 도시의 항구라고 볼 수 있는 이 기차역과는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실제로 그러게 KTX나 SRT 정도는 많이 타시지 않아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역 대합실 가면 어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있고 이때도 그랬던 거예요. 구보가 보기에 지금 약간 외로움, 그렇지 고독을 느끼고 있는데 이 사람이 경성역이라는 그 장소에 가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사연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도시의 소설가라면 도시의 항구인 경성역과 친해져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직업의식은 직업의식 구보는 자기를 뭐라고 부르겠죠? 소설가라고 부르겠지. 소설가로서의 직업의식은 어쨌든 아무래도 좋았다. 상관없다라는 얘기죠. 구보는 다만 뭐 하고 싶은 거야? 고독을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야. 그래서 구보도 그런 어떤 변명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시의 소설가로서 도시의 항구라고 할 수 있는 경성역에 가서 사람들을 좀 구경해볼까?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고독을 피하고 싶어서 경성역으로 가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러한 내용들 쭉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질문은 충분히 내신에서도 쓸 수 있으니까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구보라는 인물 주인공이죠. 이 주인공이 굉장히 나름 지식인이고 엘리트입니다. 어느 정도 엘리트냐면 이 사람 그때 일본 유학까지 갔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나름 굉장히 엘리트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소설 풀면서 보셨겠지만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이 사람 구보라는 사람 취업도 사실 없고 직업 없어. 소설가라고 하지만 그건 직업이라고 볼 수 없지.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못했거든요. 정말 슬픈 일이야. 취업도 못하고 결혼도 못해. 이러한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는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맞아요. 우리 아까 이론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러한 인물들, 지식인 인물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간에 어떤 이 시기에 어떤 극심한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겠지.
부모는 지식인이고 엘리트지만 이 사회적 분위기, 어떤 갑작스러운 이 가치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취업도 결혼도 못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거 계획서거든요. 아, 이 계획서라고는 좀 그렇지만 그냥 돌아다니면서 저 사람은 저럴 것 같군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네,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네, 왜 이 사람이 사회에 적응을 못하게 됐냐? 바로 어떤 이 사회의 가치관의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의 어떤 전체적인 이 컨셉과 내용이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여러분들 이 소설 읽으면서 사실 살짝 느끼셨잖아요. 구보는 이 어떤 변화된 가치관에 적응을 못하고 있죠. 경제적 가치, 경제적인 어떤 부유함, 물질 만능주의 같은 이러한 어떤 가치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응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 부분이 여러분 수능 특강이 올해 수능 특강에 실린 부분과 거의 일치합니다. 예, 제가 역시 올해 수능 특강 한번 구해서 봤었는데 거의 비슷한 부분이 실려 있어요. 막 몇 줄 차이 안 나.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수능 특강에도 쓰였고, 그렇죠. 내신에서도 여러분 2학년쯤 되면 이제 교과서 작품뿐만 아니라 수능 특강 작품을 좀 쓰시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소설 자체가 교과서에서 들어있고. 여러분들 아마 내신 때도 충분히 만나실 수 있을 작품이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내용들 잠깐 봤고요. 자, 이제 문제에 필요한 어떤 A 부분의 내용으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A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지. A 부분의 내용을 좀 파악해 봅시다. 구보는 한쪽 구석에 서서 그 앞에 있는 노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노파 보면서 하는 일은 뭐야? 그는 즉 노파는 네 집에서 누군가의 집에서 드나들 살다가 약간 하인 같은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늙고 세잔해진 몸을 이끌고 결코 넉넉하지 못한 어느 시골의 딸네 집이라도 찾아가는 지 모른다. 여러분 뭐뭐일지 모른다. 뭐뭐인지 모른다. 지 모른다. 이거 어떤 표현이냐? 추측성 표현이죠. 그러니까 어때? 구보가 뭐 무당이 아닌 이상 이걸 어떻게 정확히 알겠습니까? 구보의 행동은 뭐예요? 할머니를 보고 이런 어떤 사연을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해내는 거야. 머릿속으로 추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찾아간지 모른다. 이런 어떤 추측의 어떤 어미들이 나오고 있죠. 계속 이게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안면은 어떠한 일에도 표질이 없고 공명한 눈은 감동식이 없을지 모른다. 계속해서 보죠. 노파 옆에 앉아있는 중년의 시골 신사. 이 중년의 시골 신사도 어때요? 얘는 백화점을 경험하고 있을 때다. 잘 봐. 여러분 대단한 것이다거든요. 이럴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추측이지. 그렇지. 이 시골 신사를 보고 그냥 이런 것들을 계속 있을 게다. 추측. 앉을 게다. 추측. 약간 소설 쓰듯이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런 계속 어떤 추측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우리 정답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8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었죠. 추측하는 표현, 뭐뭐일 게다, 뭐뭐일지 모른다 같은 것들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해서 상상한 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집중하셨다면 쉽게 찾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는 이제 벗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죠. 9번. 그러면 우리도 벗이 나오는 부분으로 한번 점프를 해보죠. 벗이 나오는 부분. 그래 후반부에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을 봅시다. 벗은 여러분 친구라는 얘기죠. 잘 봐요. 문득 한 사나이가 등장했는데 둥글럽적하고 또 비속한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구보 앞에 모양 없는 손을 내민다. 그도 벗이라면 벗이었다. 어떤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그래, 쟤도 친구라면 친구였었지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 이 글에 나타난 어떤 벗으로부터 뽑아낼 수 있는 성질들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벗은 뭐였대? 중학시대의 열등생이었대요. 이 자식 공부 못했습니다. 공부 못한. 지금 벗의 여러분 성질을 한번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벗, 공부 못했음, 공부 못함. 9번은 그래도 약간의 웃음에 가까운 표정을 지어 보이고 그리고 단장된 손을 그대로 내밀어 그의 손을 엉성하게 잡았다. 이거 얼마만이야? 어디가 나? 자네는
자네라는 말에 지금 구보가 화가 나고 있죠.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네 소리를 들으면 불쾌하였다. 이 법. 구보에게 자네라는 말을 했었고 이에 대해서 구보는 불쾌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한테 자네라고 친하지도 않은데 자네라고 해? 불쾌함. 계속해서 정보들을 정리해볼까요? 헤라는 오히려 나았다. 차라리 헤라라고 하면 나았다는 말. 그 사나이는 주머니에서 사나이가 계속해서 벗을 말하는 거죠? 금시계. 아, 중요한 정보 나왔네요. 금시계. 그렇죠. 여러분, 이 글에서 어떤 황금시대, 보기에서도 나왔고 실제로 본문에서도 황금강시대, 그런 어떤 경제적, 금에 몰두하는 시대가 제시됐어요. 그럼 우리는 이 부분에서 금시계를 보고 벗이라는 친구는 어떤 경제적인 성공을 했을지도 모른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금시계 차고 계속해서 구보의 얼굴을 쳐다보면 저기 가서 안 모르려나 전당포집의 둘째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친구의 정보는 이 사람 누구야? 과거에 이 집이 전당포를 했었어. 네. 전당포? 전당포가 뭐? 네? 많이 들어봤는데. 네. 전당포가 뭐냐면은 이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 어떤 금품 같은 것들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장소예요.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전당포 주인이 그 물건을 먹는 겁니다. 네, 그러한 게 이제 전당포라고 볼 수 있어요. 전당포집의 둘째 아들이었대요. 전당포집 아들. 아무튼 그런 식의 어떤 정보들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뭐 차를 마실 생각은 없었다. 별로 친한 척은 하고 싶지 않아요. 자, 그때 또 중요한 정보 하나 나오죠. 다음 문단. 구보는 자기들이 일단 한 여성을 보았는데 이 여성은 어때? 그가 한번 보기에도 한 사나이의 애인된 티가 있었다. 그렇죠. 구보에게 자리로 가지. 구보에게 한 말이 아니야. 이거는 여성에게 한 말이었죠. 자, 그럼 자리로 가지라는 거 이제 여성에게 하는 말이었지. 자, 그래서 5번 여성까지 나와요. 그리고 여성은 뭔가 애인일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죠. 다음 어떻습니까? 이 벗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들이 제시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9번에 현재 취업도 사실상 못했고요. 예, 결혼도 좀 못한 인물입니다. 근데 벗은요, 이 공부 못했던 중학교 때 열등생이었던데 지금은 굉장히 좀 어떤 잘 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좋습니다. 이러한 정보에 집중해서 9번 문제 한번 접근해 보면요. 9번 문제의 정답은 여러분 3번이 되었었죠. 예당과 벗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물질적인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이게 예전에는 열등생이었거든요. 예전엔 공부 못하는 그냥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이었단 말이야. 근데 어때요? 이 사람이 금시계를 차고 뒤에 있는 여자, 애인으로 보이는 여자에게 말도 걸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이고 물질적인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에서는 이런 법같이 이런 법같이 공부 못하는 열등생도 굉장히 좀 뭐랄까 잘 살 수 있음을 잘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회가 되었네 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9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도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정답 찾기가 굉장히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을 거예요. 5번을 한번 볼까? 정답 찾기. 이러한 문인들 글 쓰는 사람이죠. 이러한 문인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주인공은 물질적인 가치관에 이게 타락한 현실에서 벗어날 대책을 모색하고 있고 이게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대책을 모색하고 있진 않아요. 네. 여러분 구보, 이 소설에서 보이는 구보라는 인물은 어떻죠? 이런 어떤 물질적인 가치관에서 굉장히 그냥 뭐랄까 마음에 안 드는 이런 어떤 세태를 그냥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타락한 현실 같은 것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구보가 이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타락한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이러한 방법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의 어떤 적극적인 인물로 보이지 않으셨을 겁니다. 맞아요. 구보는 이런 경제적 가치가 중시되는 이런 좀 타락한 사회 자체를 그냥 보여주고 있고 거기서 어떤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을 뿐이지. 자, 이것을 넘어섭시다. 이 불편한 사회를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을 찾아봅시다. 이 정도의 어떤 적극성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보라는 캐릭터, 부보라는 이 주인공 인물을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하고 파악하셨다면은 5번 선지에서 이런 말은 없지. 구보는 이런 사람이 아니지. 라는 것들을 근거로 정답을 고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살펴봤고요. 남은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 여러분 우리 패스했던 지문 이 지문은 제가 한번 앞부분만 앞부분만 한번 인물들 구성하는 거 보여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의 좀 과제 느낌으로 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30페이지 5번에서 7번 문제 그렇죠. 시간상 보니까 이거를 풀고 또 해설을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러한 소설을 볼 때 그렇지 앞부분에서 내용 파악하는 연습 한 번만 우리 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면은 앞부분 줄거리가 나와 있잖아. 이게 항상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제가 좀 강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 줄거리 여러분 잘 읽어 놓으시면 이 부분 들어가자마자 이거 누가 무슨 상황에서 하는 말이지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앞부분 줄거리 보면서 우리 중요 내용 파악하는 연습 한 번만 해볼게요. 잘 보세요. 조준구와 아내 홍씨. 아내 홍씨는 자 그럼 어때? 조준구라는 사람이 있고 홍씨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둘은 부부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내 홍씨는 서희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서희가 물려받아야 할 최참판의 재산을 가로챘답니다. 그럼 어때? 서희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 이 부부와 서희의 사이는 어떻겠어요? 굉장히 대립적일 수밖에 없지. 왜? 서희라는 사람이 받아야 할 재산을 이 조중구와 홍씨가 가로챘다라고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이 조중구와 아내 홍씨 이 두 부부는 하인 삼수. 이들의 부하가 있군요. 조중구와 홍씨에게는 부하 삼수라는 하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삼수 굉장히 슬픈 단어죠. 삼수라는 하인이 있어요. 삼수를 내세워 마을 사람들을 착취했대요. 그럼 벌써 어때? 조중구 부부, 조씨와 홍씨 부부가 삼수 그리고 이들과 마을 사람들 간의 관계는 역시 대립적일 수밖에 없겠죠. 왜? 조중구와 홍씨 부부가 삼수를 시켜서 마을 사람들을 착취했다니까. 그래서 이 어떤 대립 관계가 있겠구나 이런 걸 파악할 수도 있고요. 하나의 정보가 또 소개되죠. 윤보라는 친구가 소개됩니다. 윤보의 목적은 뭐예요? 윤보는 의병을 일으킬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참판가의 습격을 준비한답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최참판 어디서 나왔죠? 재산 얘기가 나왔지. 원래 최참판가의 재산을 서희가 받았어야 되는데 최참판가의 재산을 조중구와 아내 홍씨가 가로챘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윤보라는 인물은 지금 이 조중구와 홍씨 부부를 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겠죠. 왜? 의병 자금 확보해야 되니까. 최참판의 재산은 조중구와 홍씨가 가로챘으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약간 이런 정보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앞부분 이야기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소설의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 줄거리 보면서 여러분 이런 정보를 구성해보는 연습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할까요? 이건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저희가 또 분석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분석지 보면서 한번 풀어보시고 문제적으로는 오히려 여기서 좀 틀린 문제들이 사실 많긴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은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오답 정리해보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문상으로는 뒤에 구보씨 지문이 올해는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5에서 7번 문제는 한 번 정도 꼭 풀어보세요. 굉장히 좀 상황 파악하는 연습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문입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는 하지만 여러분